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미국 증시가 마감될 텐데 분명히 고용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과 관련된 협상이 진전이 있고 이번 주 내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가릴 것 없이 사상 최고가 현재 장중에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 정도 수준이라면 특별한 변수가 5분 내에 나오지 않는 한 사상 최고가, 신고가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양책 합의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에 가까워졌다면서 합의가 될 때까지 주말에도 안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주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 내에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연준의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시그널 이런 것들이 달러 가치를 또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2년 8개월 만에 이 90선이 붕괴되는 달러 약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선물들은 대부분 달러로 결제가 되죠.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에는 이런 상품 선물들도 대체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값이 크게 올랐고요. 유가도 올랐고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23,000달러가 돌파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체로 긍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기대감을 한껏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뉴욕 증시가 마감합니다. 오늘 주요 지수는 실업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책 타결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 움직임 다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오늘 흐름 좋습니다.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고요. 현재는 0.4% 오르면서 3288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더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막판에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서 0.83% 오른 12,762선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54% 오른 3,721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중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우선은 부양책이 타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상승 재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일 양측의 합의가 발표될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타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증시가 사상 최고치다라며 부양책 협상 상황이 매우 좋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 전까지는 통과가 될 거라는 기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연준이 FOMC 회의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죠. 이 점도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의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몇몇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채권 매입의 만기를 장기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매입 규모 증액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88만 5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인 80만 8천 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었으며 또 지난 9월 초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일 발표된 부진한 소매 판매에 이어서 겨울철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키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혼재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12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전월 26.3에서 11.1로 하락했고 또 전망치였던 20을 대폭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11월 신규 주택 착공은 지난달보다 1.2% 늘어나면서 154만 7천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주요 이슈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종목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9개 업종이 전반적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헬스케어주가 현재 1.1% 오르면서 강하고요. 또 자재도 1.12% 오르면서 오늘 가장 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가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주는 모두 0.3%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오늘 전망을 상회하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한 엑센추어가 있었습니다. 엑센추어가 현재 7%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가운데서는 존슨앤존슨이 2.6% 넘게 오르면서 역시나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 월가의 전문가들은 부양책 타결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파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부양책이라도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면서 이 부양안 통과는 경제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5% 가까이 오르면서 33,300선을 뚫어냈습니다. 33,300선쯤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0.84% 오른 12,760선에서 거래를 마칠 예정입니다. S&P 500 지수는 0.57% 오르면서 3,720선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부터요. 네, 시장이 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한 합의 기대가 유지된 것이 결국은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특히 좀 딜이 가까워졌다라고 발언을 전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전일에 이 FOMC가 무난하게 좀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저희가 점도표를 보더라도 최소한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연준 위원들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재정 부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촉구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좀 발표가 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대비해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모든 게 재정 부양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당위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관련 기대감이 좀 유지가 되자 우호적인 투자 심리 역시도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펼치기는 했지만은 하지만 오늘도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 장세가 좀 지속됐던 것 같은데요. 이날은 좀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소재 업종이 특히 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이 바로 금 가격입니다. 금값이 크게 반등을 해서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1.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어제 연준이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 달러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고 이것이 금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값은 1.6% 올라서 1,889달러 선 기록하고 있고요. 조만간 1,900달러 다시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9.86을 기록하고 있고요. 9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의 2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90선이 붕괴가 된 것인데 그만큼 계속해서 이 달러 인덱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 가격도 1% 넘게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이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유가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러 약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달러는 모든 상품들,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제 달러로 결제가 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는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유가도 1.2% 오르면서 48.43달러를 현재 선물 시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올랐습니다. 물론 장중 한때 이제 그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10년물 금리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0.9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이 비트코인의 강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중 한때 23,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아래로 내려와서 22,728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한데 좀 눈에 띄고 있는 점은 바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큰 전망도 나왔다는 겁니다. 구겐하임에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희소성이라든지 아니면 금과 같은 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를 지목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4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좀 굉장히 극단적이면서도 좋은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해서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약 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연방정부 셧다운과 추가 실업수당 지급 중단을 막을 시한을 하루 정도 앞두고 이 합의 시점이 언제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재정부양 협상과 관련한 내용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의 상황은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합의가 가까워졌다, close at hand라는 표현을 썼고요.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에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목요일 아침에 일부 진전을 이뤄냈고 현재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발언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협상 중인 약 한 9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부양 법안에는요,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에 따르면은 임금 보호와 소기업 대상 대출, 현금 직접 지급,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양당 간의 합의는 12월 18일 금요일 데드라인 이전에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목요일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상하원 모두 법안을 좀 작성을 하고 통과시켜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며칠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 포트먼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각으로 토요일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발언을 전했고요. 맥코넬 같은 경우에도 주말까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승인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을 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즉, 협상 시한을 조금 더 늘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또 재정 부양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팬데믹에 따른 고통을 완전히 덜기는 힘들다라는 내용도 CNBC 기사에서는 전해지고 있는데요. 6월 이후에 미국인들의 800만 명 정도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합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자,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투표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강경했죠. 특히 현금 직접 지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 실업수당 연장 등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좀 밝혀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합의할 것에 대해서 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뉴욕타임즈에서는 오늘 1월 5일로 예정이 돼 있는 조지아주에서의 상원의원 결선 투표 때문에 $600 정도의 현금 직접 지급에 찬성하는 쪽으로 맥코넬이 입장을 선회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반대를 하는 것이 결국은 공화당 후보들에게 악영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은 공화당이 상원마저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셈법이 깔려있는 맥코넬의 입장 선회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이 최종 합의가 12월 18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연내 합의가 불가능해지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12월 11일에서 이번 시한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미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나 이틀이라도 일단은 시한을 연장해서 법안 통과를 좀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합의에 만약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연내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한 합의 기대가 매우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약 한 1,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끊기게 되고요. 그리고 예산안도 통과를 실패하기 때문에 정부 셧다운 가능성, 그리고 연말에 대량 강제 추방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부족 현상 때문에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아니면 핸드폰,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의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전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량 구매를 했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어떤 공장들이 부분적인 락다운에 들어갔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향은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그에 맞춰서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수요가 반도체 공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중에서도 중국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너무 크고 또 한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거고,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는 팬데믹에 대비해서 이 가전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빨리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도 그만큼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중국 전기차의 이런 수요 급증 때문인지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 NXP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NXP 반도체에서는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면서 일부 고객의 요구를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이러다 이 상황이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일정 수준의 공급 부족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업황 측면에서도 호재로 해석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초에 이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에서도 정전 사태가 일시적으로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업황 측면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도 이 반도체 업계 전반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많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 섹터에 대해서는 애초에 업황 전망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가이던스와 그리고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상향 조정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비라일리라는 IB에서도 내년에 반도체 수요를 낙관한다라고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도 좀 겪어봤듯이 셧다운 등에 따른 이 생산 차질이 어떤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미스 우려로 좀 이어질 경우, 그리고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일단 섹터 전체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생산 차질에 따른 득실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새해가 다가오면서 대다수의 증권가에서는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도 시장 강세론자 중 하나인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이 메트로 퀀트 파생상품 리서치 부문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2021년 시장에서 가치주와 순환주들이 아웃퍼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산업재 그리고 금융주들이 두드러진 회복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반등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그가 지난주에 이 내년 말에는 S&P 500 지수 전망치를 4,400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 기술주의 상승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올해 기술주들은 엄청난 랠리를 보였죠. 지난 3월 이후 거의 모든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그는 S&P 500 지수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데는 기술주가 있었다면서 기술주의 주도가 없다면 이 역시 소용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기술주를 단기 매매하지 말라면서 여전히 많은 기술주들이 혁신 중이고 나름은 상당히 봐줄 만한 매출을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 내년도 아직 증시로 유입된 현금 자금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기술주들이 이를 통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채권에서 증시로 투자를 재분배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자, 그는 세 개의 부위가 내년 시장을 이끌 것이라면서 백신과 이 밸류 그리고 볼러틸리티를 제시했습니다. 자, 백신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고 특히 2021년 2분기 성장을 이끌어줄 것이고 이 밸류는 가치주를 뜻합니다. 가치주는 내년에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러틸리티는 이 변동성을 의미하는데요. 내년장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또 전망을 했습니다. 자, 내년 시장은 강할 것이다라는 월가의 투자 의견 살펴봤는데요. 자, 이처럼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경계론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을까요? 네, JP모건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로 4,400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EPS 전망치를 어느 정도로 내놓고 있느냐를 봤더니 178달러로 컨센서스 169달러 대비해서 높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 주가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은 앞으로의 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높게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미래의 이익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실제로 JP모건에서는 2022년도 EPS 전망치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기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요. LPL 파이낸셜이라는 IB에서 3,900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800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EPS 전망치를 내년에 나란히 165달러로 낮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지금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S&P 500 지수의 목표 주가를 3,900으로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EPS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193달러로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대신에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좀 낮게 부여하고 있다. 즉 미래 이익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내년 정도로 이제 실적 반등이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실제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주요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엑센추어가 호실적과 함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간밤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로쿠가 HBO 맥스 스트리밍을 시작한 가운데 이날 로쿠에 대한 월가의 최고 목표가 410달러가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이 백신 회복 국면에서 페이스북보다 더 나은 주식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팀장님이 엑센추어를 꼽아주셨는데 이게 컨설팅 기업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 기업인지 몰라서 좀 간략한 설명과 함께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네,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각종 IT 인프라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양 사업의 비중은 한 절반 정도씩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엑센추어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른바 비트 앤 레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했다라는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날 엑센추어는 지난 11월 결산분기 매출 117.6억 달러, 그리고 비갭 기준 EPS 2.17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 각각
113.6억 달러, 그리고 2.05달러를 넘어서는 굉장히 양호한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CEO는 산업과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개선세에 힘입어서 양호한 실적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약 트렌드라든지 아니면은 수익성과 잉여 현금 흐름 등의 주요 지표가 모두 좀 양호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실제 이 회사의 지난 분기 서비스 예약액은 129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을 공개함과 더불어서 분기당 0.88달러의 배당을 또 발표를 하면서 포워드 시가 배당 수익률 1.4% 정도를 마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또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는데요. 내년 8월에 마무리가 되는 2021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기존의 2에서 5%에서 4에서 6%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이익 전망치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자,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은 그 전에 실적 발표 전에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실적 발표 전에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땠을까요? 네, 사실은 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면 서비스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팬데믹에 따라서 주요 기업들의 IT 지출이 좀 감축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겹압제를 맞았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9월 말쯤에 8월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부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7% 정도 주가가 단기 급락을 했었고 이후에 최근에 좀 회복되기는 했지만은 YTD 기준으로도 주가 수익률이 17%에 불과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스케아나라는 IB에서도 최근에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25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고객사들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좀 불안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우려를 좀 뒤집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업사이드도 오늘 크게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컨설팅과 IT 서비스 기업의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호실적은 기업들의 IT 관련 지출 트렌드 전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짚어봐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 광고 시장과도 좀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보여지죠. 결국은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출을 좀 감축하게 되는데 결국은 IT 인프라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루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았던 그런 기업인데요. 베런즈에서는 주로 대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엑센추의 호실적이 기업 IT 지출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가트너의 지난 10월 전망에 따르면요. 올해 마이너스 5.4%로 좀 부진했던 글로벌 IT 지출이 내년에 일단 플러스 4%로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프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된다면 추가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기업은 로쿠입니다. 로쿠가 드디어 HBO 맥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 덕분에 로쿠의 주가도 장중한 때 크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그 상승 탄력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여기다 더불어서 월가의 최고 목표치 410달러까지 이런 큰 높은 목표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워너미디어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맥스는 사실 이미 지난 5월부터 로쿠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런칭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로쿠와 HBO 맥스의 협상에서 약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실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로쿠를 통해서 HBO 맥스를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협상이 완료되고 덕분에 오늘부터 HBO 맥스의 콘텐츠도 로쿠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HBO 맥스의 경우에는 최근 많은 콘텐츠가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2월 25일에 극장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동시에 공개될 예정인 원더우먼 1984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로쿠의 이 월가 목표치, 최고치가 등장을 했는데 스트리트 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월가의 최고 목표치 410달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커노스에서 제시한 건데요. 이번 HBO 맥스와의 딜을 통해서 로쿠가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리더십을 갖게 됐다면서 목표가를 기존 300달러에서 410달러로 높여 잡은 겁니다. 자, 팀장님, 사실 로쿠도 뭐 그렇게 많이 2배가량 올해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긴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도 될까요? 투자 의견 어떨까요? 네, 로쿠 같은 경우에는 돈 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트리밍 관련해서 어떤 셋톱박스라든지 리모컨 등의 하드웨어를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 플랫폼 운영에서 광고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유료 채널의 그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잘 나가는 채널, 그러니까 HBO Max를 확보한 것은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월가 최고 목표 주가 410달러도 나온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매출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광고 시장 회복세도 이 로크의 추가 주가 상승세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을 해서 최근에 시티그룹에서는 광고 시장에 최근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로크의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콜을 남겼습니다. 이렇듯이 일단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2021년 상반기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전 세계가 회복을 시작하고 셧다운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페이스북보다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식이 온라인 광고 경쟁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1년은 상품에서 서비스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그리고 가상에서 대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면서 올해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던 종목, 경제 재개에서 수혜가 가장 클 종목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2020년 알파벳이 나머지 팡주, 즉 대형 기술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내년에는 여행이나 지역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침체됐던 부분이 하나둘씩 살아남에 따라서 이 구글 엔진에 검색하는 이 검색량이 다시 빠르게 늘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광고 매출 역시 쇼핑 툴이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자, 올해 발효될 애플의 광고 식별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광고 시장에 어느 정도의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구글에게는 좀 다소 다행인 점이고요. 이 페이스북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스냅이 이 변화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매출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의 매출은 3%가량, 스냅은 5%가량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규제 당국의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은 주가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때문에 영업의 펀더멘털이 2021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구글이 올해 반독점 이슈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올 들어서만 미국 법무부와 텍사스주 그리고 이번에는 30개 주정부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서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은 구글이 검색 사이트에서 자사에게 유리하게 광고 가격을 조정하고 관계사인 유튜브에 연결될 수 있도록 검색 결과값을 조작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구글은 최근에 먹통 관련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좀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월가의 최근 의견은 어떨까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 광고 매출 가운데서 여행 관련된 광고 비중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큰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좀 상황이 풀리니까 더욱더 좀 많은 좀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타 대형 IT주 대비해서는 좀 언더퍼폼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라는 얘기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10월 말쯤에 이 호실적을 기록한 후에 이 구글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상승세를 탔다가 최근에는 좀 정체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좀 투자 의견도 별다르게 좀 제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규제 리스크를 좀 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전히 이처럼 좀 낮은 기대감, 좀 관심도가 오히려 좀 호재가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클리브랜드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는 4분기 초반에 좀 트렌드가 좀 양호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기 실적이 또 한 번 이 컨센서스를 크게 좀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 알파벳 그리고 구글의 사업 흐름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관심받았던 종목들, 종목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